짠. 오케이. 자, 저번 시간까지 속도론에 대한 속도론 중에서 적분 속도식에 대한 얘기 했었죠. 적분 속도식과 관련돼서 문제들 중에 수능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적분 속도식은 아주 전문적인 대학원 과정의 속도론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 적분 속도식은 수능 기출 문제가 10배는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개 오늘 나눠드린 문제집에 수록해 놨거든요. 꽤 까다로운 속도론 문제들, 적분 속도식 문제들, 그거 한번 꼭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1차 반응했고 2차, 0차, 1차 반응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반응도 있는데 2차 반응도 비슷하게 이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 속도식이 처음 배우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문제들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반응 메커니즘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얘는 뭐냐면 어떤 반응을 여러 개의, 여러 개라기보다는 몇 개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쪼개어 보는 것을 반응 메커니즘 연구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저기에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말이 있죠. 단일 단계 반응 영어로 뭐라고 해요? 자, 단일 단계 반응 영어로 뭐라고 해요? 단일 반응. 엘러멘타리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자, 단일 단계 반응의 특징은 뭐죠? 자, 단일 단계 반응의 특징은 뭐냐면 반응물 간 유효 충돌. 실제 반응 진행이 가능한 충돌을 유효 충돌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해서 묻는 건데, 내가 드린 교재에 28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드린 교재 287페이지, 갑자기 유효 충돌에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 287페이지에 거기 챕터 3 리액션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세요? 네. 요거 혹시 학교에서 했어요? 했다고요? 정말로요? 그러면 한 장 넘겨서 288페이지 한번 288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있는 요 수리적 과정 했어요? 거기 적분하고 막 하는 거? 그럼 어느 수준까지 했어요? K를 어. 식으로 나타내서 그냥 의미 정도. 의미 정도? 그래? 이번에 새로 받은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땡큐. 충돌 단면적, 이런 얘기 했네요. 오케이. 콜라이전 프리커시. 이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자세히까지. 그냥 이해만 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강의를 올려줄게요. 알겠죠? 네. 완전 친절한 해설 강의가 있거든요. 또 정의론의 친절한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있어서 이거 혹시 이거 얘기 듣고 이해했어요? 진짜로요? 천재인데? 대단한데? 나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되게 오래 걸렸는데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리적 비약도 있고 수리적 계산도 있고 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면 재밌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어느 수준까지 설명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럼 내가 막 차근차근 다 얘기하면 이것도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한 3시간 넘게 걸려서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내가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올려드릴 테니까 알았어요. 요거는 잠깐만 좀 볼게요.
또. 아 이게 다 이게 다예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아까 누가 뭐 보여준 것 같긴 올려준 것 같긴 한데, 알았어, 이거만. 자, 그럼 이따가 복사하고. 그래서 리액션 다이내믹스는 내가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식 계산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한번 보는 것도 좋겠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유효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유효 충돌, 반응물 간 유효 충돌로 바로 완결되는 반응. 요걸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 충돌이 되면 바로 반응 완결이 되기 때문에 이 단일 단계 반응은 누구가 나타나질 않죠?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intermediate. 자,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반응 중간차라고 하죠. 얘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단일 단계 반응은 그래서 반응물의 화학 양론 계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속도론의 차수가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응물이 A도 있고 반응물이 B도 있고 그냥 단일 단계로 프로덕트 P가 된다고 치자. 그럼 이럴 때 얘가 만약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A 농도, B 농도 각각의 1승, 1승. 그럼 여기 있는 1승, 1승은 바로 요 둘의 화학양론 계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속도상수 K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반응 속도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저 녀석의 수리적인 가장 편리한 점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단일 단계 반응 같은 경우는 충돌 횟수와 반응 속도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하면 바로 생성물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 충돌 횟수를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충돌을 어떻게 기술하면 되겠어요? 수학적으로 충돌을 기술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3차원의 한 공간에 어떤 좌표의 두 입자가 동일 시각에 공존하는 게 바로 충돌이죠. 맞나요? 그러면 어떤 그릇 안에 어떤 좌표에 어떤 입자가 있을 확률이 뭐냐? 바로 이거죠. 입자의 존재 확률은 화학적으로 무엇과 비례할 거냐? 농도랑 비례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위치에 A라는 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A의 농도와 비례할 거고요. B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은 B의 농도에 비례하겠죠. 그런데 A하고 B가 이 한 점에 따로따로 존재해야 돼요?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동시에 존재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동시에 진행될 이벤트의 확률은 어떻게 표현돼요? 각각 확률의 곱이죠. 두 확률을 곱하면 두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존재 확률하고 뭐가 비례하는 거예요? 농도가 비례하죠. 그러니까 농도를 곱하는 게 두 입자가 존재할 확률과 비례하게 된다라고 수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입자의 충돌 횟수를 두 입자의 충돌 확률로 바꾸고 그 충돌 확률이 반응 속도랑 비례한다고 한 다음 비례상수 넣으면 속도를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게 확률 이론으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화학이 뭐 수학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단일 단계 반응에서 뭐 1, 1 있으면 1, 1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그냥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되는데 굳이 그냥 말을 써보자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때 다시 미케니즘 얘기로 돌아가서 자, 여기 나 여기 줄게. 이제 줄게.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1. 잘 연구된 미케니즘의 특징. 그래서 연구가 잘 돼서 좋게 평가받는 미케니즘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 1. 제시된 단일 단계 반응들. 여러분 혹시 선형조합이라는 말 알아요? 선형조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더하기 빼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까지 포함하냐면 약간의 상수배. 그래서 반응식들에다가 약간의 상수배를 해서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는 거. 그거를 선형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의 직관으로 몇몇 단일 단계 반응을 제시를 한 다음 걔네들을 선형조합하면 전체 반응을 항상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미케니즘에선 항상 또 뭐가 등장할 수 있냐면 이 중간체가 나타날 수 있죠. 자, 이 중간체는 아시다시피 반응물인가요? 그럴 리가. 그렇다고 생성물인가요? 생성물도 아니죠. 그래서 중간체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바로 처음에 없었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중간에서. 그리고 반응 완결 전에 사라지죠. 이런 게 반응 중간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응 중간체는 처음에 없어요. 없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뿅 생겨요. 그러다가 끝나기 전에 슉 없어져요. 알겠죠?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중간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체는 연구자의 직관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면 연구자의 직관이란 뭐냐면 반응물들의 화학적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 화학적 구조를 보면 이쪽 결합은 좀 강력하고 이쪽 결합은 좀 약하고, 그럼 분자들끼리 충돌하면 어떤 결합이 해리될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결합이 약한 쪽이 잘려 나오지 않을까? 그럼 좀 이상한 녀석이 만들어질 건데 이런 중간체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분자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충돌을 통해서 변형되는 구조를 예상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얘는 실험적으로 검출할 수 있을까요?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불안합니다. 그래서 존재 시간이 아주 짧아요. 이 뿅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반응 미케니즘은 사실 다 구라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반응 미케니즘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중간체를 실험적으로 다 측정할 수 있느냐? 못해요. 몇몇 가지는 거의 그냥 상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상을 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출하는 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반응 미케니즘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세련되게 하다 보니 거짓말에 거짓말이 엮여서 걔네들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세련된 거짓말을 모아놓은 걸 속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때로는 진짜로 검출하기도 해요.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검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건 좋은 논문에 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몇몇 미케니즘 같은 경우는 실제 중간체를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서 진짜 노벨상 받은 반응 미케니즘도 꽤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하튼 중간체라는 건 설명을 위한 연구자의 제시다라는 걸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반응 속도식 상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면 안 돼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녀석을 속도식상에 뚝 하고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간체는 속도식상에서 표현이 불가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반응 미케니즘에서 나타나는 거 캐럴리시스입니다. 자, 캐럴리시스 우리말 번역 촉매 되겠죠. 자, 촉매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얘 역시 반응물도 아니고요, 생성물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중간체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중간체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반응이 끝난 다음 어떻게 된다? 그 질량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런 녀석을 촉매라고 합니다. 중간체는 없었다가 생겼다가 없어져요. 근데 중간체는 계속 있어요. 끝날 때도 처음하고 질량이 똑같아요. 알겠죠? 요런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촉매는 누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반응 경로 혹은 속도 상수 혹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촉매를 쓰는 가장 실용적인 이유는 뭐예요? 촉매를 쓰는 가장 실용적인 이유, 바로 반응 속도 때문인 거죠. 반응 속도. 네. 최근에 봤던 TV 예능 중에 내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혹시 이거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몰라요? 몰라요? 누구 나왔냐면 기안 84. 기안이라는 만화가 이거 화가 아세요? 기안이라는 화가. 네, 웹툰 작가였죠. 근데 원래 직업은 화가죠. 원래 직업은 화가인데 학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수원대인가 나와서 학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 예술계 쪽에도 학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뭐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인양반이 이게 조금 이게 예술가로서는 빛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서 시작했던 게 그게 웹툰이죠. 그래서 인양반 웹툰이 대박이 나죠. 그래서 혹시 기안84 웹툰 본 사람? 예를 들면 패션왕, 복학왕 이런 거요. 패션왕, 복학왕. 하여튼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걸로 인기를 얻다가 드디어 어디에도 출연을 하게 돼요. TV 예능 나 혼자 산대에 출연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인기가 폭발을 하면서 지금 기안84 그림 한 점 얼마 하게요? 기안84 그림 한 점 요만하면 8천만 원 정도예요. 요만한 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기안84 작품을 사려고 큐레이터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을 많이 못 하나 봐요. 많이 못해서 그리자마자 바로 다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TV 미디어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정말 독특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PD랑 친해져가지고, 왜냐면 그 방송 예능에 나가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어떤 걸 하게 됐냐면 세계 여행하는, 요즘 TV에 세계 여행하는 유튜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독특한 성격의 사람을 세계여행을 시키는 예능이 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엔가 MBC 연예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현무 박나래가 받았던 대상을 이 기안8세 이 양반이 받았어요. 정말 TV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인이에요, 기인. 진짜. 예술가는 저래야 예술가가 되겠구나. 아니, 뭐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진짜 의식 구조가 보통 사람하고 매우 달라요. 근데 그게 불쾌하게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재밌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안을 매우 좋아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여행을 하는데 어디를 갔느냐? 어디 에피소드가 있냐면 남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남미 에피소드. 이 아주 유명한 짤이 도는데 이 남미 에피소드에 누구랑 가냐면 이 기안이 좋아하는 그 뭐냐면 동료 연예인 중에 이시연 배우가 있어요. 그 이시연 배우도 이제 나 혼자 사는데 같이 나왔다가 둘이가 매우 친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 둘이서 같이 남미 어디 그 정글을 여행하는데 그 사람 당연히 어딘가 놀러 가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손님으로 뭐냐면 이게 반갑게 맞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가 이제 남미 어떤 원주민 부족 가서 거기서 이제 막 따뜻하게 맞이를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물설고 낯설고 하는 지역의 음식이라는 게 입에 잘 맞겠어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맞지 않을 수 있죠.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입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기아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먹다가 뱉을지언정 무조건 먹어요, 이 사람은. 이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근데 이때 갑자기 그 남미 원주민 부족이 귀한 거라고 술을 가지고 술. 그래서 술을 딱 가져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막 술인데 약간 막걸리처럼 하얘.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둘이서 나눠 먹으면 술이 이 술이 되게 유명한 술이에요. 되게 유명한 술. 맛도 막걸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먹고 그냥 뭐 약간 알코올 향이 나고 뭐 약간 걸쭉하고 뭐 짭조름 뭐 약간 이렇게 뭐냐면 술 맛도 나고 달콤하고 막 그래서 둘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조금 있다 가는데 이 술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술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남미에는 어떤 작물이 크냐면 카사바라고 하는 작물이 커요. 카사바. 사실 카사바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요즘 마트에 가면 카사바 칩이라고 과자도 팔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공차라는 브랜드 알아요? 공차? 네, 공차라는 브랜드 안에 들어가면 동글동글한 쫀득쫀득한 떡 있죠. 그 음료 안에 동글동글해가지고 이게 물에서 오르르 돌아다니고 입에 넣으면 쫀득쫀득 그 알갱이 있잖아요. 그 알갱이고 그 쫀득쫀득 떡 같은 거 그게 카사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 카사바를 가져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떡처럼 빚으면 그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치면 이 카사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꽤 유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는 작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크고 남미의 자연환경에서 크는 건데 맛은 고구마와 감자의 중간쯤 되는 맛이에요. 그래서 고구마처럼 심각하게 단 것도 아니고, 고구마처럼 단 것도 아니고, 그 뭐냐면은 그 감자처럼 아주 심각하게 담백한 것, 고소한 것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이상한 맛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미의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먹을 수 있는 중요한 그 뭐냐면 탄수화물 원인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방금 누구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그 카사바를 가른 거를 입에 넣고 씹어요. 그다음 이렇게 모아. 그걸 내비두면 술이 되는 거야. 그걸 먹은 거야. 그걸 먹을 때까지는 술인갑다 먹었는데 먹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난리 난 거지. 원래 이 사람이 입이 엄청 짧은 사람인데 이 사람 난리 난 거고 기아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그 장면이 나와. 그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왜 씹죠? 왜 씹죠? 바로 타액이 뭐로 작동한 거예요? 촉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쾌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소화 과정, 이게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씹었던 입속에 있었던 여러 뭐 다른 세균들과 바이러스는 이미
그 유산균에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모나 누룩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게 화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씹어서 버려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 술로 이제 발효가 돼 버리면 화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먹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이게 좀뭐 하여튼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침을 섞어 넣은 이유는 술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냥 효모나 누룩을 발효시키면 발효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보다는 빨리 발효시켜서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개발한 게 이렇게 씹어서 뱉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척박한 문화 환경에서 이 뭐냐면은 이제 술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만들려면 효모나 누룩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효모나 누룩을 키우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일이 많다고요. 그러면 효모나 누룩을 키우기 위한 기존 작물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엿질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남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미 안마존에서는 농사가 어렵기 때문에 효모나 누룩을 따로 키우기가 어려웠던 거죠.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몸에 있는 이제 효소를 사용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쉽진 않죠. 그렇죠? 쉽진 않죠. 네. 나도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인데 솔직히 그 술은 좀 나도 조금 힘들긴 하는데 뭐 맛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꾹꾹 많이 먹지는 않아도 이렇게 뭐 왜냐면 화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뭐 하여튼 슈민 어때요? 이런 술? 슈민이 술 좀 해요? 슈민 술 안 해?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요 총매 자 그런데 요 총매가 재밌는 건 3. 이 총매는 그런데 반응 속도식 상에 어떻게 되느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응 중간체는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반응 중간체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애니까요. 그런데 중간체는 그 존재를 내가 알 수 있나요? 네, 알죠. 왜? 내가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넣어줬고 그 농도가 얼마인지도 알기 때문에 촉매는 반응 속도 식상이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촉매를 이제 구분을 하면 균일 촉매, 불균일 촉매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차이는 뭐죠? 균일 촉매, 불균일 촉매? 사실은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뭐 잠깐 그 얘기하면 여기 줄게요. 2대 3 촉매 3, 4 자, 대표적으로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건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짜자자잔, 이거 기억나요? 민준아, 이거 기억나요? 바로 얘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중결합의 요리 이렇게 들어갔죠. 자, 무슨 반응 설명하면서 이거 얘기했었죠? 영차 반응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그때 여기에 있는 PD 이런 녀석이 뭐냐면 전이 금속 촉매입니다. 금속 촉매입니다. 그럼 말 자체가 금속이니까 사람 눈으로 보면 어떤 상태겠어요? 사람 눈에 어떤 상태로 보이겠어요? 얘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그래서 뭐 PD라고 하면 팔라디움인데 뭐 팔라디움뿐만 아니라 백금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뭐 아연 같은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조그만 조각을 여기다가 숑숑 넣어줘요. 그러면 그 조각의 표면에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소는 상태가 뭐예요? 수소의 상태 수소 가스라고 하죠. 그 다음 유기분자긴 하지만 이런 식의 저분자 유기분자는 기본적으로 상태가 뭐겠어요? 이거 역시 가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놈도 가스입니다. 그러면
기체, 풀풀풀 날아다니는 기체에 금속 조각을 넣어 놓았으니 요놈하고 요놈 사이는 사실은 육안으로 구분이 되겠어요? 구분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구분이 짜잔 되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육안으로 구분이 될 경우 이런 전이금속 촉매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불균일 촉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균일 촉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균일은 영어로 inhomogene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inhomogeneou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균일 촉매는 이런 식으로 상태가 달리 나타나는 촉매를 부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촉매 예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두 번째는 이게 유기화학을 배우면 이런 게 매우 익숙한데 여러분 학교 커리큘럼상은 유기화학 이렇게 따로 배우지는 않았죠, 그죠? 이게 옆 학교 창원과학고는 유기화학을 막 따로 엄청 하는데 여러분 학교는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유기화학을 따로 하진 않더만요. 근데 이제 유기화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이런 녀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탄소사슬이 있는데 OH가 붙어 있어요. 자, 탄소사슬에 OH가 붙어 있는 작용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 걸 일컫는 말.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알코올. 자, 알코올인데 얘 같은 경우 황산 수용액. 황산에 이렇게 물이 약간 들어 있어요. 얘 넣고 그다음에 이제 THF라고 하는 이제 유기 극성 용매입니다. 이 구조가 뭔지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극성이 강한 유기 용매인데 얘 넣고 살짝 끓여요. 살짝 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짜자잔 이중결합으로 바뀝니다. 자, 원래 이 자리에 이제 수소 두 개가 있었는데 수소 두 개가 있었던 자리에 이중결합이 생기고 H2O가 이렇게 맹그러지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거 얘가 이리 와서 물로 떨어져 나옵니다. 알겠죠? 뭐 저런 반응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때 묘하게도 용매가 누구라고요? 용매가 THF라고 하는 녀석이죠. 이 녀석의 특징은 나와 있는 모든 녀석들을 다 잘 녹여줍니다. 그래서 THF 같은 용매를 사용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완전 잘 섞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뭐 황산이 됐건 한 비커 안에 싹 다 섞여 있습니다. 싹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누군지 사실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 하나의 용액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여기 써준 요거 얘 같은 애를 균일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황산의 역할이 균일 촉매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응 완결이 돼도 황산의 질량은 변할까요? 황산의 질량은 보존일까요? 반응이 끝나도 이 황산의 질량은 보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황산을 육안으로 관찰은 불가능하죠. 넣긴 넣었는데 이렇게 수익 하면 다 섞여져 버리니까 황산을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촉매 작용을 하긴 하는 건데 상태가 같아서 균일 촉매라고 하죠. 그래서 균일 촉매, 불균일 촉매 정도의 말씀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거기 두 번째 몰리큘레러티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데 이거 좀 독특합니다. 몰리큘레러티 이게 좀 전문 용어긴 한데 자,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분자도 자, 얘는 뭐냐면
단일 단계 반응상 충돌하는 입자 종류의 개수를 분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토비 책 같은 경우는 이 분자도에 대한 개념과 연습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학교 선생님이 그 옥스토비 책을 좋아하셔서 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학교에서 언급을 했나요? 분자도란 말? 네,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교재 301, 내 교재 30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습 문제 18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180페이지, 여기 301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18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 18 이게 대표적인 분자도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 보시면 어떤 반응 메커니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응 메커니즘의 순차적 반응들이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NO2CL이 NO2가 되고 CL이 됐다가 CL이 H2O랑 반응을 한 다음 HCl이 되고 OH가 돼요. 그 다음 만들어진 OH가 NO2가 되고 N2가 되고 H, NO3, N2 뭐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반응인데 이때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새끼 문제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보이시죠? 자, 그럼 우선 여기에 붙어 있는 새끼 문제 1. 자, 301페이지에는 연습 문제 18입니다. 자, 첫 번째, 각 단계의 분자도. 자, 우선 저기에 첫 번째 스텝은 보시다시피 그냥 한 분자가 알아서 툭툭 쪼개져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몰리큘라 라고 표현합니다. 유니몰리큘라. 뭔 뜻이냐면 우리말 번역은 1분자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냐면 그냥 한 분자가 알아서 반응 진행이 되는 경우를 유니몰리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보시다시피 쥐가 알아서 툭툭 쪼개지죠. 그래서 그럴 경우를 유니몰리큘라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세컨드 스텝은 뭐 요거 얘기하는 건데 염소라는 입자와 H2O라는 입자가 왼쪽 반응식에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이 두 개가 어쨌건 충돌을 해야 하는 것인지라 이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몰리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이분자도. 그래서 요 바이라는 말이 두 개를 뜻하는 어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은 어떻게 돼요? 요 세 개의 입자가 충돌을 해서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뭐라고? 트라이 몰리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는 숫자 3을 뜻하는 어근이고요. 알겠죠? 뭐 이건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분자도라고 하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특별히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사실 이 문제 풀 때 틀렸기 때문이지. 내가 풀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이거 실수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풀어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실수를 하느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지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뭐냐? 여기입니다. 자, 위에 지울게요. 자, 위에 준다. 줄게요. A. 자, 그럼 이 연습 문제에서 두 번째 이
전체 반응식을 구성해 보래요. 그럼 전체 반응식 구성 어떻게 하느냐? 위아래 거 그냥 싸라락 더하시면 끝나요. 얘는 그냥 쭈루룩 다 더하면 돼요. 그럼 쭈루룩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NO2CL 더하기 H2O가 뭐가 되냐면 HNO3HCl이 되죠. 됐죠?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됐죠? 자, 참고로 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될까? 네. 자, H2 이런 거 그릴 수 있잖아요. H2 이런 거 그릴 수 있으니까 NO2CL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 거냐? 제 루이스 구조 그리면 나온 김에 겸사겸사 그려보는 겁니다. 바로 질소에 산소가 이중결합, 산소가 단일결합으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염소가 단일결합으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NO2CL 됐죠? 됐죠? 보이세요? 자, 저기서 그 형식전화 한번 따져보면 이 질소 형식전화 얼마예요? 질소 형식전화가 1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죠? 산소 형식전화 얼마예요? 요거 1 마이너스죠? 이런 식으로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가 되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 문제가 뭐 루이스 구조 그리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는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얘네가 그래서 반응물, 그래서 그리고 얘네가 생성물,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선택지. 자,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를 골라보래요. 반응물도 아닌 것, 생성물도 아닌 것. 그럼 전체 미케니즘 상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 골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보면 NO2CL, 뭐 H2O 이건 반응물일 거고요. 그 다음에 HNO3, 그 다음에 HCl 이런 것들은 생성물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반응물, 생성물 이런 건데 이때 여기서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누가 있을 수 있느냐? 바로 NO2 가능하죠? CL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OH도 가능하죠. 그 다음 N2도 가능하죠. 그래서 반응물이 정해지고 생성물이 정해지면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쭈루룩 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되십니까? 이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때 얘 역할이 뭐다? 촉매죠. 그것에 반해 얘들의 역할은 뭡니까? 얘들의 역할은 바로 중간체입니다. 둘 다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지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중간체의 특징은 뭐죠? 중간체의 특징은 없다가 생겨야죠. 없다가 생기는 게 중간체죠. 그러니까 중간체는 처음엔 있어요, 없어요? 처음엔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엔 없습니다. 그러면 NO2 어디서 생기냐면 2단계에서 생기잖아요. 이 단계에는 NO2가 없잖아요. 염소도 어디서 생기나요? 이 단계에서 생기는데 처음엔 염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OH도 어디서 생겨서 2단계에서 생기는데 처음엔 이 앞 두 단계에서는 OH가 안 생기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중간체인데 촉매의 특징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다를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오른쪽에 있긴 한데 오른쪽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받는 거 무관하게 그냥 계속 지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촉매라고 생각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뭐냐면은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해볼 게 반응 메커니즘 연구입니다. 자, 그럼 이 반응 메커니즘 연구 뭐가 있을 것이냐. 자, 이것만 하고 슬쩍 말씀드릴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3. 연구 테크닉스. 그러면 어떤 제시된 반응을 몇 단계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쪼개는 것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어떤 기술적인 그 테크닉들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첫 번째 1. RDS. RDS는 말 알죠? 뭐 줄임말이에요? 속도 결정 단계. 아시겠죠? Rate Determining Step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얘는 가장 뭐한 단계? 느린 단계. 가장 느린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서 뭐 금방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게 이제 번역이 이게 뭐냐면 그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거요. 괜찮아요? 가희 혹시 그거 곡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그 공포 영화죠. 가희 공포 영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요? 그런가. 가희 그러면 그건 봤어요? 그거 파묘? 아니요. 파묘 안 봤어요? 왜? 귀신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지구온난화가 무서워요? 어떤 게 더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지구온난화는 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공포 영화는 못 봐요? 자주 안 보니까.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래. 자, 가희 힘내야겠죠?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첫 번째 RDS, 이거 가장 느린 단계. 이거 뭐 여러분 잘 알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쓰기가 좀 이렇게 좀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쓰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전 평형 혹은 빠른 평형. 이렇게 부르죠. 자, 얘는 뭐냐면 보통의 평형은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의 평형은 그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전 평형이라고 하는 가정은 뭐냐면 미케니즘상 특별 단계에서 재빨리 평형 상태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전 평형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술적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때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동적 평형 뭐냐? 기가 막히게도 어떤 그 특정 단계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전 평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자, 가희야,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여기 있죠? 세 번째. 그 유명한 뭡니까? 세 번째. 그 유명한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죠.
자, 이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은 뭐냐면 이거예요. 특정 단계의 특정 중간체. 특정 단계의 특정 중간체의 농도가 저농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이게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농도가 일정하다 이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건 저농도예요. 저농도. 이게 더 중요한데 보통은 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농도가 일정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때 1 그러면 그런 중간체는 보통 어떤 특징을 갖냐면 생성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정류상태 근사가 적용되는 중간체는 중간체 중에서도 잘 만들어지는 편일까요? 중간체인데 잘 안 만들어지는 녀석일까요? 그런 중간체는 보통 생성되기가 어려워야 됩니다. 왜? 생성되기가 어려워야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겠어요? 생성되기가 어려워야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겠어요? 저농도. 어떤 중간체인데 중간체인데 뭐 숭풍숭풍 만들어져. 그럼 고농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 양이 많아.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지. 만약에 전 지구에 인류가 10,000명밖에 없다고 쳐. 전 지구에 인류가 10,000명밖에 없다고 쳐. 그럼 인류의 유일한 직업은 뭘까? 인류의 유일한 직업. 수렵 채집이겠지. 아니면 약간 원시적인 수준의 농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구에 인류가 거의 100억 명 가까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겨?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기지. 그것 때문에 사람의 행위 혹은 사람의 직업 개수가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입자 개수가 많아지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별의 별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체인데 고농도로 유지돼. 고농도로 유지되면 고농도로 일정하게 유지 그런 건 없어. 알겠어요? 고농도면 지들끼리 막 뭐 해. 막 하고 막 바뀐다고. 바뀐다고. 고농도면 알겠어요? 근데 일정하려면 뭐가 안 변해야 되잖아. 안 변하려면 잘 만나야 돼. 잘 만나면 안 돼. 잘 안 만나니까 일정한 거야. 그럼 잘 안 만나려면 고농도 해야 되겠어? 저농도 해야 되겠어? 저농도. 알겠죠? 정류상태 근사의 핵심은 사실 저농도야. 그러면 저농도니까 잘 만들어지는 애겠어? 잘 안 만들어지는 애겠어? 잘 안 만들어져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생성되기 어렵고 그 반응성은 그 중간체의 반응성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잘 안 만들어지는데 어쨌건 만들어진 중간체의 반응성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매우 커야 돼요. 왜겠어요? 자, 잘 안 만들어져도 만들어졌는데 반응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 나중에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럼 저농도로 유지가 될 수 있어? 고농도가 될 수도 있어. 많아질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 정류상태 근사가. 그러면 정류상태 근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자마자 핑 없어져야 돼. 알겠어요? 잘 안 되는데 만들어지자마자 핑 없어져야 돼. 그래야 걔가 저농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중간체에다가 사용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 알겠죠? 보통 어떤 타입이냐? 레디컬 타입이에요. 자, 레디컬이라고 하는 화학종들이 있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레디컬은? 홀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 홀전자를 가지는 레디컬들이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가져요. 그래서 정류상태 근사의 대상은 보통 홀전자 타입의 그 중간체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이때 1, 2, 3의 테크닉은 반드시 문제에서 언급될 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정류상태 근사 배웠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반응 미케니즘에 정류상태 근사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 틀려요. 사전평형 배웠다고 해서 모든 화학 반응, 모든 미케니즘에 사전평형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틀립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문제가 언급하는 테크닉만 써야 돼요. 문제 미케니즘상 여긴 느려 라고 돼 있으면 속도 결정 단계만 써야 돼요. 어떤 문제의 단계에 빨라, 평형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만 이걸 써야 돼요. 어떤 반응 미케니즘에 특정 녀석이 이래 라는 말이 있을 때만 정류상태 근사를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테크닉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문제나 연구자가 제안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무 때나 막 쓰면 다 틀려졌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가두세요. 너 누구야? 이한이 재빈이 태웅이. 이한이 재빈이.